네, 안녕하세요. 벌써 거의 사실 저희가 준비한 6시 시간 오버됐는데, 네, 그래도 이왕 준비한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을 드실 분들은 드셔도 좋고요. 드시면서 보셔도 좋고, 네, 아니면 조금 참으셨다가 이제 좀 더 배고픈 상태에서 더 맛있는 저녁을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번 오픈 TRS에서 준비한 발표는 이제 이더리움 카지노라는 곳에서 이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더리움 카지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 안에 있는 그런 뭔가 도박장이나 갬블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거의 카지노에 가까운 그런 경제학적 논리나 이런 것들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보안 전문가나 아니면 뭐 해커, 프로그래머로서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 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메뉴 저는 고기 먹으려고요. 삼겹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의 아젠다는 일단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한 네다섯 가지 정도 개념, 즉 MEB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MEB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서너 가지의 개념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MEB 봇라는 이 봇들을 어떻게 하면 공략을 할 수 있을까? 이 MEB 봇이 어떻게 보면 뭐 기회주의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똑똑한 그런 뭐 트레이더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컴퓨터나 해킹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이런 MEB 봇들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디스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런 관련된 버그를 찾으면은 이제 버그 바운티도 준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한번 이런 MEB 봇들의 버그를 한번 찾아보도록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저의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이제 에피소드를 하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수수료로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를 증발시켰거든요. 그래, 그러고 이제 프로핏은 빵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재를 정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디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MBB 시스템에서 좀 새로운 버그 클래스를 발견한 것 같아서 이제 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작성해 놓은 건데요. 이제 이 발표 자체는 하이 레벨에서 MEB나 뭐 플래시봇, PGA봇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서 좀 알아보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언급한 케이스 스터디들은 실제 일어난 일들을 가져온 것이고, 이제 저는 해당 사건들이랑 일단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언급된 크립토 에셋, 뭐 디지털 자산들, 뭐 NFT, 회사들 이런 것들은 뭐 티오리나 제가 속한 집단과 관련이 아예 없고, 해당 코인들 매수 매도 추천 발표 아닙니다. 의견도 대변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인 지금에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이 뭐 이제 뭐 불변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경제학적으로 행동이 규제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여기 사부면이 있는데, 이제 강력한 신원, 그러니까 스트롱 아이덴티티와 합리적으로 가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텍스트북에서 항상 설명하고 배우는 이제 그런 이코노믹스입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아이덴티티는 이제 약하고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말은 즉슨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어떤 뭐 트랜잭션을 하거나 트레이드를 할 때 이제 그들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은
이제 뭐 이더리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죠. 뭐 2세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전자계약을 처음으로 코드 레벨에서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냥 바이트 코드 에뮬레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토리지 0번에 1 플러스 2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하면 3달러, 3,000원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뭐 어떤 토큰을 하나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많게는 뭐 43달러, 5만 원에서 뭐 4만 원 이 정도 금액을 내야 되고 또 하나의 뭐 제가 뭐 달러를 원화로 뭐 익스체인지 하고 싶다라고 그런 트랜잭션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네, 뭐 15만 원 정도의 그런 트랜잭션 피가 필요합니다. 뭐 한 가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전통 금융이랑 좀 다른 점은 이제 전통 금융에는 이제 트랜잭션의 규모에 따라서 뭐 퍼센테이지로 수수료를 떼지만 이제 뭐 이더리움은 어쨌든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그 트랜잭션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됐던 스토리지를 액세스하는 비용이나 그 컨트랙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옵코드 개수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부과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디파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제 요거는 그냥 Decentralized Finance를 줄여서 디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해시넷에서 갖고 온 말인데요. 이제 그냥 탈중앙화된 시스템 안에서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환경 하면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레이어2, 뭐 폴리곤 다른 것들이 있겠죠. 이런 환경에서의 금융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랜딩 바로잉 뭐 아니면 뭐 청산시킨다든지 아니면 펀드나 캐피탈을 만들고 뭐 ETF를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유동성 공급자가 돼서 마켓에 뭐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예금을 예치하고 거기에서의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게 디파이인데 지금 이제 이더리움의 디파이에는 이제 이렇게 수많은 에코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옛날 자료 같고 지금은 거의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 장을 채워도 모자랄 만큼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에코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CNCF 그런 에코시스템급으로 엄청나게 다양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 디파이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하는 덱스라고 불리우는 이제 거래소인데요. 여기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이제 주인이 없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뭐 탈중앙화 되어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누구나 이제 뭐 거래 풀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US 달러를 뭐 호주 달러로 변환을 하는 그런 풀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저희가 직접 유동성을 또 공급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그 각각의 그 트랜잭션이 익스큐션 될 때 받아갈지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로 다 관리가 되고 이제 배포가 되는 것들도 다 똑같이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는 AMM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냐면은 저희가 뭐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 마켓 메이킹을 할 때는 저희가 뭐 금액을 뭐 매수 1호가, 매도 1호가를 지정하고 거기에 스프레드를 얼마만큼 벌릴지 뭐 스프레드를 가장 뭐 촘촘히 세우면은 이제 마켓 메이킹이 뭐 잘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덱스 같은 경우는 그런 트랜잭션들이 블록이 하나 채굴될 때마다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한 15초에 한 번씩 그런 트랜잭션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오더북 기반의 마켓 메이킹은 거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주문들은 다 시장가 주문으로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저희가 트레이드를 할 때 그냥 1000이더를 뭐 USDC로 바꿔줘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를 받을지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밋 오더처럼 이제 특정 금액이 넘어가면 뭐 트레이드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프론트 런이라는 그런 행위에 위험에 자동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론트 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국문으로는 이제 선행 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뭐 세 가지 정도의 예제를 들고 왔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월스트리트 보조라는 사이트에서 그냥 가져가서 써도 된다고 해서 이제 들고 왔습니다. 네. 그 이제 클라이언트가 브로커한테 이제 주문을 넣습니다. 이제 신디케이트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만 주를 이제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브로커가 그 주문을 이제 접수를 받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브로커가 이 클라이언트의 주문을 바로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이제 실제 거래소에 넣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제 먼저 그 주문을 이제 이미 누군가 100만 주라는 벌크 엄청나게 큰 오더를 살 거란 걸 아니까 자기 거를 먼저 바이를 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주문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로커는 자동적으로 이제 엄청난 이득을 이제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림으로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시윤이가 실제 클라이언트고 이제 왼쪽에 있는 제가 브로커 뭐 증권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시윤이가 이 오더북 상태를 보고 이 스탁의 밸류는 2,000원이면 싼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마켓 오더로 30만 주를 사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브로커니까 무조건 저한테나 다른 브로커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시윤이가 30만 주를 산다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호가창을 보니까 2,000원에 30만 주가 걸려있고 위에 호가는 다 비어있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먼저 30만 주를 2,000원에 그냥 사버립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버리고 이제 이거를 4,000원에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 셀 오더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시윤이는 마켓 오더로 주문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시윤이의 잔고에 뭐 밸런스가 있기만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 4,000원에 30만 주가 체결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윤이는 원래 2,000원에 살 거를 4,000원에 이렇게 트레이딩이 끝났기 때문에 거의 원금의 100%를 이렇게 손실을 받고 저는 그 시윤이의 원금 100%를 이제 다 그냥 리스크 프리한 그냥 알파를 바로 얻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선행 매매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브로커 말고 실제 펀드 매니저가 펀드 자금으로 이제 어떤 특정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펀드 자금으로 사기 전에 개인 금액이나 뭐 아니면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매수하는 행위들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은 또 뭐 리딩방에서 종목 추천을 하기 전에 뭐 리딩방 매니저가 이제 먼저 해당 종목을 매수했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FX 브로커들 중에 뭐 B북을 사용하는 브로커들도 있는데 이 B북 브로커가 A북한테 오더를 넣기 전에 뭐 먼저 주문은 자기 거를 체결한다든지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선행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거의 리스크 프리로 수익을 그냥 바로 얻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시면은 뭐 DS증권, 뭐 하나금투 뭐 이렇게 있고 또 자본시장과 뭐 금융투자와 관한 법률 이제 뭐 71조 뭐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나 뭐 178조였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선행 매매라고 딱 명시는 해두진 않았지만 선행 매매라는 거를 이제 좀 암시하는 그런 법항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요건 이제 SEC에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저번 달에 SEC가 기소한 건데요. 퀀트 매니저가 이제 멀티밀리언 달러, 뭐 수백만 달러를 프론트 머닝해서 이제 뭐 이득 봐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소권이 아닌 블록체인에서는 일단 법도 없고 뭔가 규제라는 거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아까 덱스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킹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냥 단순히 수요와 공급 그래프에 의해서 어떤 특정 한 토큰 페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뭐 AB 페어라고 했을 때 A 토큰의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A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누군가 B 토큰에 리퀴디티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B 토큰의 가격은 그냥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재 주노 토큰이라는 그런 토큰이 있는데 이제 이 토큰이 이더랑 페어를 이루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는 0.1이더예요. 이 말은 즉슨 1이더로
10 주노 토큰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트랜잭션을 생성을 할 때 10이더를 주노 토큰으로 바꿔주세요 라고만 이제 보낼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프론트 러닝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옵셔널한 리밋 오더를 걸 수 있도록 이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트랜잭션 형태가 이제 10이더를 주노 토큰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최소한 100 주노 토큰은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제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은 만약에 0.01 이더가 올라가서 0.11 이더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은 실패하겠죠.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90.9 주노 토큰밖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슬리피지나 아니면 마켓 그 변동성, 볼라틸리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최소한 얼마만큼의 슬리피지를 감내할 것인지를 좀 정해야 해요. 안 그러면은 이제 단순히 트랜잭션 B만 날리고 그냥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2더를 이제 주노 토큰으로 바꿔주세요 해놓고 근데 최소한 85 주노 토큰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트랜잭션에 보냅니다. 그럼 저는 이제 15%의 슬리피지를 감내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은 유닛 수압이고 오른쪽은 1인치 수압인데 이제 웹상에서 UI로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이제 거래소들이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AMM 특성상 이제 뭐 10대 100 비율이랑 1대 100 비율이 가격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근데 이 슬리피지 정하는 게 꽤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이런 체결이 많이 일어나는 시스템일수록 제가 이전 블록에서 봤던 가격이 실제 제 트랜잭션이 익스큐션 될 때의 가격과 달라질 확률이 높고 또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트랜잭션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될 때는 또 가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톨러런스를 얼마나 줄지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아까 보셨던 예제처럼 저는 15%의 톨러런스는 줬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뭐 마이너가 됐던 누가 됐던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슬리피지가 이제 생각보다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면은 그 괴리에서 이제 알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알비트리지 할 수 있는 거의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한 알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알파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를 샌드위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샌드위치 트레이딩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그 셋은 총 3개의 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 가운데 껴있는 게 유저의 트랜잭션이고요. 이제 위아래로 저기 껴있는 게 그 샌드위치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의 트랜잭션입니다. 이 트레이더의 트랜잭션 사이에 유저의 트랜잭션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 샌드위치 트레이딩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트랜잭션부터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샌드위치 트레이딩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실제 샌드위치 트레이더의 컨셉트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7.596929 어쩌고저쩌고 31,000달러의 값어치를 하는 그 이더리움을 시바 이누 토큰으로 수합을 합니다. 미리 수합을 해놓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제 저희가 타겟이 되는 유저가 8이더로 이제 8이더는 32,900불에 그 월스를 하는데 이제 그 금액의 값어치로 이제 시바 이누를 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미 전에 7이더라는 좀 규모가 큰 볼륨으로 트레이드를 해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랩이더 32,000 랩이더로 수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바 이누는 3917달러의 밸류밖에 못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한 2000달러를 손해를 본 거예요. 이 트레이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드가 끝나면은 그 2000달러를 손해를 봤지만 이제 결국에 이 사람이 그 슬리피지 토러런스를 한 거는 여기 어마운트 아웃 미니멈 쪽인데 이 받아온 것보다 작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은 이제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니까 뚜껑을 덮어야죠. 밑에 바닥 닦고 이제 뚜껑 덮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샌드위치 트레이더가 제일 첫 번째 트랜잭션 익스큐션 할 때 얻어왔던 38,900 시바 이누를 이제 다시 이더로 바꾸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저 사람이
이더로 시바 이누를 수합을 했기 때문에 시바 이누의 가격이 올라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바 이누를 3만 불짜리의 시바 이누를 트레이드를 했음에도 32,000불에 이제 웹 이더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샌드위치 트레이딩을 할 때는 31,000 이더밖에 안 썼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나온 걸 보니까 32,000 값 어치의 이더를 획득을 했으니까 이제 대충 한 700달러의 이득을 봤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MEV나 플래시봇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Minor Extractable Value는 이제 아마 코넬 대학교에서 뭐 석사나 박사 과정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처음 이렇게 뭔가 용어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마이너가 이제 마이너이기 때문에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예로는 이제 뭐 마이너는 맘대로 트랜잭션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센서십도 할 수 있죠. 이 트랜잭션을 실행할 건지 말 건지도 할 수 있고, 뭐 남은 블록 가스 리밋보다 남으면은 그걸로 이제 이미 스토리지를 그냥 가스 프라이스 빵원으로 해서 뭐 가스 토큰을 찍어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전에 그 샌드위치 트랜잭션 있죠? 아비트리지 할 수 있는 그 트랜잭션을 이제 실제로 마이너가 그냥 해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 마이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마이너 익스트랙터블 밸류라 해서 MEV라고 하는데, 이 샌드위치 트레이딩 말고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스 토큰 만든 거나 청산시키거나 TX 날리거나 실행시킬지 말지 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한 트랜잭션을 실행을 했는데 보낸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이더를 준다, 뭐 이런 에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걔 거를 버리고 제가 그 마이너가 똑같은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기회를 찾는 게 사실 부가적인 일이고, 마이너들은 그냥 저런 거 안 해도 사실 네 어차피 마이닝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은 레셔널한 걸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제 누구나 이제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플래시봇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은 저런 그 아비트리지 기회나 뭐 샌드위치 트레이딩 기회나 아니면 뭐 리퀴데이션 기회, 뭐 아니면 가스 토큰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이제 누군가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퍼징 하듯이 계속 찾는 거죠. 찾고 내가 만약에 그걸로 특정 수익을 얻으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700달러의 수익을 얻으면은 뭐 그 중에 절반 350달러는 이제 마이너한테 나눠주겠다. 그럼 사실 마이너는 이제 그냥 걔네 트랜잭션만 이렇게 채굴시켜주면 이제 실제로 트랜잭션 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수수료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요게 한 예제인데, 이제 네 이렇게 뭐 샌드위치 트레이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0.13 이더를 저 엔트풀 이 마이너한테 이제 다시 돌려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EV가 저런 행위들을 하는 거를 이제 MEV 봇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저 플래시봇 옥션 프로토콜이라는, 또는 이제 뭐 프라이빗 프로토콜 통해서 이제 뭐 샌드위치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뭐 리퀴데이션 하는 뭐 아비트리지, 어쨌든 알파를 찾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알파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즉 효율적인 아비트리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샌드위치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이미 뭐 7리더 거의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돈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말고도 막 한 10억, 100억 단위 규모로 갖고 있는 컨트랙트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MEV 봇이 소유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효율적인 아비트리지를 위해서 많은 리더 또는 많은 ERC20 토큰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많은 이더와 토큰이 많다는 거는 이제 요 토큰이랑 이더를 노리는 이제 맹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습니다. 저 2만년짜리죠.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이제 총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 마이너 컨트랙트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한 건 아니고 저 MEV 봇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쨌든 수합을 하니까 ERC-20 토큰 컨트랙트에서 트랜스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샌더가 이제 특정 오너가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사람 MEV 보시겠죠? 보시면은 10분의 1만큼 돌려주게 됩니다. 이제 요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 요 일로 인해서 100이더라는 수익을 이제 얻어갔고요. 이 살모넬라 그 공격을 한 사람은 이렇게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이제 샌드위치 트레이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밑에서부터 위로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MEV 샌더가 네, 효율적인 이 아비트리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68리더를 미리 수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죠. 피해자지만 사실 허니팟 좀 1.5이더를 가지고 있는 저 허니팟이 이제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어프로브를 시켜줬죠. 그 다음에 이제 MEV 샌더가 그 미리 바꿨던 살모넬라 토큰을 다시 이더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트랜잭션을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게 빨간색 느낌표 떴죠. 이제 리버트가 난 겁니다. 왜 리버트가 났는지 보면은 이제 insufficient output amount라고 해서 이제 넣은 살모넬라 토큰이 이제 적다는 소리예요. 왜 적냐면은 이제 샌더가 특정 두 명이 아니면은 이제 10분의 1만 돌려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 MEV 샌더는 68이더를 잃었고 이제 계속해서 한 12더, 22더 계속해서 잃다가 이제 저 마이너가 발견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 MEV 봇들이 똑똑해져서 이제 설계한 전략을 전부 다 에뮬레이션 해보고 이게 리버트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다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만 저 샌드위치 트레이딩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저 MEV 봇들이 사용하고 있는 컨트랙트를 이제 공략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 보시면은 진짜 어이가 없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한 13억 털렸던 케이스인데요. 이제 요게 익스플로이터 주소고 이제 MEV 컨트랙트인데 여기서 이제 한 276이더가 그냥 그대로 송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이 있기 전 바로 전 트랜잭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 A3가 메소드겠죠. 그 메소드 디스패처 아이디일 테고 그다음에 앞에 이 저 20바이트 부분이 이제 어드레스 주소고 그 다음이 이제 wrapped ether라는 ERC20 토큰의 이제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저희가 뭐 디컴파일레이션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면은 이제 뭐 여기 9F 로직은 정상적으로 네, 이렇게 메시지 샌더가 누군지 체크하는 이런 로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 메소드 디스패처 중에 여기 공격자가 사용한 0xA3 디스패처에는 일단 메시지 샌더가 누군지 체크하는 이런 로직들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펑션 2831을 호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펑션 2831은 네, 보시면은 특정 뭔가 행위를 하고 그냥 리턴을 해버립니다. 어떤 제 아규먼트로 넣은 주소에 어떤 데이터를 쏘고 또 어떤 데이터를 쏘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저 DD6ED32가 이제 얼로완스 네, 내가 뭐 용돈이죠.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프로브를 시켜줍니다. 누구한테? 그냥 인자로 넣은 값에 어프로브를 인피니티만큼 시켜줘 버리게 됩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웹 리더 주소를 넣고 이 트랜잭션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웹 리더를 특정 주소한테 다 이 임의로 트랜스퍼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약간 좀 얼탱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네, 저 케이스가 있고 한 3일 뒤에 또 털렸는데 이번엔 한 2억, 3억 정도 규모가 털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네, 이렇게 요 두 개가 익스플로이터고요. 그 다음에 저기 호출된 대상이 MEV 컨트랙트입니다.
그래서 이 MEV 컨트랙트 보낸 트랜잭션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앞에 4바이트가 이제 메소 디스퍼처고, 근데 일단 디코드가 안 되기 때문에 저건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익스플로이터 컨트랙트, 여기가 이제 아마 어마운트가 될 것으로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디스패처를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FBA8203이 저쪽인데요. 이제 0111을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고 030A8을 다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별다른 체크나 이런 것들 없이, ACL 없이 그냥 바로 liquidate 바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특정 컨트랙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밸류를 넣어서, 저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밸류는 이제 56이더였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양식에 맞춰서 인풋만 넣어주면은 특정 컨트랙트로 그냥 특정 제가 인풋으로 넣은 이더 밸류를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근데 원래 리퀴디트 바로는 이제 컴파운드나 이런 랜딩 프로토콜에서 리퀴디트 바로 함수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뭔가 좀 더 쉽게 보내기 위해서 구축을 했는데 메시지 센더 체크를 까먹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3개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오픈소스된 컨트랙트, 저 베리파이드 컨트랙트, 뭐 일반적인 디파이 앱들도 항상 털리니까 저런 것들도 문제지만, 이제 가스 옵티미제이션을 위해서 뭐 메소드 아이디를 뭐 1바이트로 줄인다든지 이런 매직을 쓴 MEV 이런 애들이 이제 바이트 코드로만 올린 컨트랙트들이 더 문제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코드를 짰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단순히 바이트 코드로만 노출이 되니까 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아비트리지 할 생각에 신나서 이제 만들어놨던 함수를 까먹은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면은 나도 한번 버그 바운티도 한다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익스플로이터블한 버그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방법이 있는데, 뭐 매뉴얼 오디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퍼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스태틱 어널리시스 스크립트를 짜서 코딩을 하는데 한 3-4시간 정도 걸릴 테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컨트랙트 매뉴얼 오디팅을 해도 컨트랙트들 길이가 엄청 짧기 때문에 이게 버그다 아니다, 그러니까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 뭐 한 2-3분 안에 하나씩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60개 정도 보면은 하나는 찾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한 60개 정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매뉴얼 오디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자각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 오디트 할 대상은 이미 플래시봇 저 프로토콜 디스코드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번들 알러트 채널에서 이제 MEV 봇들의 트랜잭션들을 다 모아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별다르게 제가 스크립트를 짜서 부가적으로 찾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트랜잭션들을 잘 골라보게 되면은 저렇게 저 컨트랙트들이 아마 타겟이 될 거고, 이 컨트랙트들은 바이트 코드 저 그냥 패치해서 가져올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EWM 디컴파일러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 내부가 가지고 있는 커스텀 디컴파일러를 사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컨트랙트를 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버그 클래스를 그러니까 이제 거의 스트릿에 가깝죠. 이제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 그런 메커니즘들을 찾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그냥 V3 콜백에 관련된 버그 클래스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일단 유니스왑의 V2랑 그러니까 버전 2랑 버전 3의 스왑 콜백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V3 같은 경우는 그 플래시론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런 콜백이 존재했고요. 또 V3는 이미 플래시론은 따로 메소드로 빠졌고, 이제 플래시 스왑이란다. 그냥 스왑을 해서 그 제가 스왑한 금액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이렇게 V3 라우터에다가 유저가 저 3 웹이더를 10 주노 토큰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라우터니까 길을 찾겠죠. 그래서 페어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고, 페어는 바로 이제 10 주노 토큰을 라우터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페어가 라우터한테 콜백을 쏩니다. 웹 리더 내놓으세요 라고 하면은 라우터는 이제 웹 리더 컨트랙트에다가 요청을 해서 3웹 리더를 페어한테 보내줘 라고 합니다. 유저는 이제 라우터가 웹 리더에 있는 자기 자산을 컨트롤할 수 있게 이제 어프로브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V3 콜백이 돌아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MEV 컨트랙트가 arbitrage TX를 처리를 하려면은 이 컨트랙트에 무조건 V3 페어에서 온 응답 콜백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V3 그 스킴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콜백은 즉 페이 펑션이고, 이제 제가 원래 수합하려고 했던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웹 리더 주노 페어 토큰에서 이제 주노 페어 토큰을 내놔 하면은 웹 리더를 V3 페어한테 다시 지불해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MEV 트랜잭션은 뭐 arbitrage 알파가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유니스와 V3 페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MEV 컨트랙트에서 V3 콜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 정도의 뭐 조건이지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V3 콜백을 호출한 페어가 실질적으로 유니스와 V3 팩토리가 배포한 것이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니스와 V3 독스에도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는 컨트랙트 어드레스는 이미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져 있고, 이제 뭐 난스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 팩토리가 생성한 정상적인 페어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나 저 페어한테 콜백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트랜잭션을 이니시에이트한 트랜잭션 오리진이 이제 MEV의 화이트 리스트 안에 존재하냐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MEV가 유니스와 V3나 아니면 뭐 V2를 호출을 할 때를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MEV 봇이 이제 MEV 컨트랙트한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MEV 컨트랙트는 이제 웹 리더한테 이제 저 페어한테 돈을 보내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페어는 주노 토큰을 MEV 컨트랙트한테 돌려주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저희 주노 토큰은 저희가 배포하는 컨트랙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컨트롤 플로우를 하이제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버립니다. 만약에 이 V2 스킴에서 제가 MEV 컨트랙트에 V3 콜백을 이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런 트릿이 생겨버렸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TX 오리진 체크는 MEV 봇이 저 MEV 컨트랙트에다가 트랜잭션을 이니시에이트 시킨 거기 때문에 저 TX 오리진 체크는 무난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이런 체크들이 있겠죠. 뭐 arbitrage 트레이드가 성공했냐, 뭐 어마운트 민 아웃이나 어마운트 아웃, 그 액츄얼 어마운트 아웃으로 뭐 체크를 하겠지만, 이제 뭐 요거는 제가 뭐 arbitrage 당하고 있지 않는 토큰을 호출하면 되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메시지 샌더가 V3 페어인지를 체크를 하냐 안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컨트랙트들을 오딧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컨트랙트들이 가스 옵티미제이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냥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체크하려면 막 스토리지 접근도 해야 되고 연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냥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만족하는 컨트랙트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타겟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다양한 에셋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한 10억 정도 규모로.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뭐 프로포 콘셉트를 짜야죠. 유니스와 V3 콜백을 호출하는 V2 페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니스왑에 V2 페어를 만들러 당장 뛰어갑니다. 그래서 구글에 유니스왑 V2 검색하고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스왑 눌러서 저기 풀 누르게 됩니다. 저는 이때까지 당연히 제가 유니스왑 V2를 검색을 해서 들어왔고 풀을 눌렀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V3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나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체크하고 싶으면 저기를 누르래요.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제 생각에
아, V2 풀 만드는 곳에 왔으니까, 아, 이번에 V3도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링크를 눌러놓은 건 줄 알고, UI UX의 문제죠. 저는 당연히 이게 V2 페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아, 빨리 프로포 컨셉 짜야 되니까 급하게 페어를 만듭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트랜잭션을, 컨펌을 누르고 나니까.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부가 일어났는데, 네, V2 페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V3 페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580달러를 이렇게 기부를 해버립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네, 1580달러를 1초 만에 이렇게 날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아, 차분해져서 좀 잘 해보자. 그래서 V2로 배포도 하고, 제가 제 컨트랙트도 잘 짜가지고 다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MEB가 이제 제 스왑 오더를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낚싯대를 던져놓고 계속 기다리면서 트랜잭션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기다리는데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1000달러부터 40달러, 300달러, 50달러, 뭐 700달러, 30달러, 뭐 400달러 이렇게 계속 기부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분석했던 코드를 이제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디컴파일하고 리네이밍 해놓은 그런 코드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웹 미더 어드레스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요 로직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보시면은 이제 제 주석에도 달아놨지만, 네, 웹 미더 어드레스인지 이면은 이 루틴을 탄다, 이 브랜치로 탄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지식이죠. 스트링 컴페어 하는 함수는 둘이 맞으면은 0을 리턴을 합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0을 리턴을 하면은 웹 미더 어드레스인갑다로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 함수를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까 네, 같지 않아야 0을 리턴하고 같아야 1을 리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멘탈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무런 일도 아니고 그냥 체인에다가 제가 가진 이더리움 토큰을 그냥 뿌리고 있었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제가 엄청 피곤한 상태여서 회사에 끝나고 잠깐 본 거라, 혹시나 이제 나 말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저 용진이한테 물어봤어요. 비슷한 형식의 코드를 줬어요. assert x not equal y 저 코드를 줬는데 얘도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같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assert가 발생 안 하고 실행을 하는데, 이제 같아야지 다음 분기 넘어간다라는 저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뭐 실수를 하니까 이제 인간인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그런 미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더 이상 더 좋은 폐차를 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폐차장에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MEB나 플래시봇을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수업료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네, 여기 아마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저게 이제 클레이 수업 처음 나왔을 때 키보드, 그러니까 숫자 잘못 입력하시고 잘못 보셔서 한 6천만 원이었나를 날려 먹으신 분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작성을 하신 건데, 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평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선행도 많이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저게 마이너들한테 가서 네, 부디 좋은 곳에 이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인간의 뇌는 잘 속고 눈도 문제고 손도 문제고 그냥 기계를 믿자. 스크립트 잘 짜고 코딩을 잘해서 네, 그게 나 대신 잘 돌아가게 하도록 하자가 결론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디파이 어플리케이션, 뭐 랜딩이나 바로 뭐 스왑, 덱스, 프로토콜보다 더욱 간단한 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 컨트랙트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에셋 밸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심블렉 익스큐션이나 뭐 모델링도 다 쉽고 정적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아카데믹 페이퍼들이 나올 때 그런 덱스 프로토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좀 더
이런 MEB라는 것에 타겟팅을 해서 연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물론 저희도 이제 아마 시간이 나면은 12월이나 1월에 한번 같이 연구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번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노멀 유저의 정상적인 엑스큐션에 그 알파를 뺏어먹는 그런 사람들은 또 괜찮은가? 또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건 또 괜찮을까? 라는 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또 요즘 최근에 핫한, 뭐 예전에도 핫했지만 이제 코드 is law라는 밈이 있는데, 실제 이더리움 상에 올라간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들은 이제 그 이퀄 그냥 법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어떤 뭐 익스플로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이게 뭐 문제가 되냐, 뭐 항상 찬반 논란이 이렇게 이제 뜨겁죠.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의견은. 네. 그래서 어펜딕스로 준비를 해본 게, 최근에 인덱스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ETF가 하나가 그 털렸는데, 여기서 이제 해커가 멍청하게 스시 스왑이랑 유니 스왑 풀을 이제 잘 골고루 섞어서 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D55라는 토큰을 스시 스왑에 그냥 덤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 다른 덱스에서의 밸류랑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MEB들 봇들은 저걸 보고, 와, 대충 한 35억을 그냥 알비트리지 알파로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트랜잭션 날렸죠. 근데 마이너가 허락을 안 시켜주죠, 블록에 끼는 거를. 그래서 옥션을 붙입니다. 이제 몇 이더 나한테 주는 애들한테 저걸 주겠다 해서 저게 총 732더를 그냥 리스크 프리 알파를 얻어버렸는데, 700이더를 마이너한테 주고 남은 32더만 저 알비트리지 하는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이 해커가 내가 했다,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당사자가 누군지도 이미 안 상황인데, 이제 저 프로젝트가 뭐 고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고소를 한다면은 아마 첫 번째 코드 이즈 로우의 한 나라에서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스태틱 어나시스 할 수 있는 영역이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이제 거의 금액도 막 10억대, 100억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은 따로 그냥 네, 뭐 메신저나 네, 다이렉트 메시지 통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일단 BSC 쪽도 보셨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BSC들은 아마 그 밸리데이터들이 이미 베리파이드 된 밸리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프론트 러닝을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BSC 블록 타임이 3초마다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mempool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3초 안에 발견돼서 뭔가 트랜잭션 시키는 것도 어렵고, 뭐 가능은 하겠지만, 이제 그 마이너들이 그런 프론트 러닝을 안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그런 가버넌스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라, 네, 아마 BSC는 네, 그런 샌드위치 트레이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BSC는 단순히 그냥 그런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알비트리지 기회를 그냥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싸니까, 이제 그런 알비트리지 기회가 생겼을 때 이제 그냥 다른 뭐 버거 스왑이나 뭐 팬케이크 스왑 요 사이에 그 알비트리지 알파는 찾는 봇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나운리께서 이제 질문 주셨던 건데, 네, 네, MEB 봇의 존재도 뭐 모럴한 친구들은 아니라고 이해를 했고, 이 봇들을 털어먹는 건 도덕적인 관점 혹은 화이트햇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 행위일까요? 국가별로 법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답이 나오지 않게 될 문제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MEB 봇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론트 러닝을 하는 거냐? 라고 또 물어봤을 때 이게 애매한 게,
왜냐면은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프론트 러닝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월스트리트 이런 데서 HFT 하는 사람들처럼 이미 누군가에게 보여진 주문을 빠르게 캐치해서 마이너들한테 이제 그런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엑스큐션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공개된 정보를 쓰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냐? 라고 또 묻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 뭐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어쩔 거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사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찬반 엄청나게 지금도 항상 문제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뭐 그냥 크립토나 디지털 에셋에 이제 뭐 제도권의 그런 제도권처럼 그런 뭐 인사이더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뭐 프론트 러닝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필요한 체결을 많이 일으키지 말라 하다든지, 뭐 이런 규약이 나오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가 속한 국가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속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